민호는 오늘도 헬멧을 벗어들고 좁은 상담실 의자에 턱 소리가 나게 앉았다. 작은 방 안에는 뜨거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에어컨은 영혼 없이 웅웅거리고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진행자가 종이컵을 밀어주며 웃었다. 마셔요.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야 말이 나오죠. 민호는 손바닥에 잔뜩 뺀 땀을 보고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요. 제 인생이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그가 겨우 그렇게 내뱉자 진행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그 개판이 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니었다.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질 않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사람이 통화 좀 할 수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겠지 싶었다. 근데 어느 날은 낮잠 자는 줄 알았던 아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워서 속삭이듯 웃고 있더라. 그때부터 뭔가 등이 서늘해졌다. 휴대폰 화면을 내 앞에서 절대 안 열어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세수하다 나온 척하면서 슬쩍 거실을 지나가는데도 화면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로 도망가듯 들어갔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 하루에 12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니 사람도 예민해지고 의심도 많아진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근데 그날 밤 애를 간신히 재우고 나서였다. 아기가 겨우 젖병을 물고 숨 고르듯 자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하는 거였다. 야, 어디가? 민호가 물었을 때 아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엄마네 잠깐 다녀올게. 반찬 가져다 주라고 전화 왔어. 시어머니 반찬 걱정은 결혼한 뒤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근데 그때는 또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어 입을 다물었다. 새벽 3시쯤 민호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었다. 아기는 이불을 걷어차고 혼자 누워 있었고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잠깐 엄마네야. 아까 말했잖아. 새벽 3시에.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겨우 막혔다. 엄마가 몸이 안 좋대. 잠깐 들렀다가 갈게. 통화는 너무 빠르게 끊겼다. 민호는 그대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정말 시어머니 집일까? 정말 반찬 때문일까? 새벽에 그 시간에 애를 두고 그날 이후로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의심으로 들렸다. 배달을 나가면서도 신호 대기 중에도 헬멧 속에서 계속 똑같은 말이 맴돌았다. 엄마네야. 반찬 가져다 줘야 돼. 그 말이 이제는 거의 욕처럼 느껴졌다. 점점 더 수상한 일들이 쌓여갔다. 화장실 통화는 더 길어졌고 웃음소리는 더 작아졌다. 민호가 방문을 열면 아내는 항상 같은 말만 했다. 엄마야. 나중에 얘기할게. 진짜 엄마가 맞냐고 묻고 싶었다. 근데 막상 입을 열면 내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본 거면 어쩌나. 내가 괜히 의심해서 가정을 깨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입을 다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애는 돌이 지났고 민호의 마음은 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갔다. 돈 문제도 문제였다. 오토바이 배달로 버는 돈은 한 달에 많아야 200 남짓이었다.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기름 넣으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애가 웃으면서 아빠 아빠 부르니까 버티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싸구려였는지 몰랐어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구겨졌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으면서도 늘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같았다. 애가 울어도 휴대폰부터 찾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내려놓질 않았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피곤하다,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대화를 잘랐다. 그렇게 서로 말문을 닫은 채로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문득 생각했다. 야, 이게 사는 거냐? 집에 들어가면 공기가 더 무거웠다. 그날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정적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기는 혼자 바닥에서 장난감을 빨고 있었다. 민호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또 나갔나?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오늘이라도 뭔가를 확인해야겠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조그만 기계를 거실 선반 뒤편에 밀어 넣었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의 인생은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녹음기를 숨겨두고도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싶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게 속은 시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작은 애가 뭘 안다고 왜 어른들 죗값을 같이 치러야 하나 싶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헬멧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다. 혹시 오늘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다행히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만 밝게 켜져 있을 뿐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왔어. 아내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말했다. 응.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 말로 오늘 하루의 안부가 끝났다. 아기는 피곤했는지 깊이 자고 있었다. 민호는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너라도 끝까지 지켜보자. 설령 이 집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너만은 내가 끝까지 안 놓는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에도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또 한 번 그의 신경을 긁고 있었다. 민호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다. 어제 숨겨둔 녹음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았고 그 다음에야 옆에 누워있는 아내와 아기를 확인했다. 둘 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곤히 자고 있었다. 마치 이 집에서 의심 같은 건 한 번도 자라난 적이 없다는 얼굴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선반 뒤를 더듬어 녹음기를 꺼내 쥐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짜 이걸 들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거면 이걸 듣는 순간부터는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텐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눈 감는 건 비겁한 도망이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화장실 문을 닫고 앉아서야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한참 이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아기가 뒤척이는 기척,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들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이걸 왜 눌렀나,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건가, 후회가 목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특유의 울림이 섞인 낮은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거기서부터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녹음기를 더 귀에 바짝 붙였다. 오늘은 안 온다고. 애가 자꾸 깨서. 아내는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민호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나도 보고 싶지. 근데 요즘 얘가 자꾸 의심해서 엄마라고 둘러대기도 힘들어. 녹음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였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줄였다가 다시 키웠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두 사람은 한참을 웃고 있었다. 나중에 아기 크면 다 데리고 갈까? 바다라도 한번 같이 가자. 아내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흘러나왔다. 그 말에 남자가 장난스레 대답했다.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을까?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같이 웃고 떠드는 통화 속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이 괜히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녹음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하지만 곧 이어진 한마디가 모든 변명을 끊어버렸다. 오빠, 나 그냥 오빠 집에 눌러 앉으면 안 돼. 민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가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화장실 타일 바닥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다. 통화는 계속됐다. 다음 달에 애 어린이집 보내면 낮에는 나갈 수 있다고. 당신네 집 근처에 일자리 알아볼까? 아내는 이미 자기 인생을 다른 집안에 그려놓고 있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한숨 섞인 웃음을 내뱉었다. 야, 내 남편 알면 나 죽는다. 그 말에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몰라, 알아서 살겠지. 그 인간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 인간. 그 말이 민호의 귓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지금까지 자신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끈 같은 게 뚝 끊어지는 소리였다. 녹음은 거기서도 한참 더 이어지고 있었지만 더는 들을 수가 없었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정지 버튼을 꾹 눌렀다. 숨을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지듯 거친 숨이 쏟아져 나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가는 비뚤어져 있었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인가? 남의 인생 망하는 이야기만 보던 드라마 속 남편이 꼭 이렇게 생겼겠지 싶었다.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가 그는 다시 걸음을 멈췄다. 문만 열면 아내와 마주 앉아 지금 당장 물어볼 수 있었다. 이게 뭐냐고,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쏟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다. 소리치고 싶은 마음보다 이 집이 통째로 부서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나가면 끝이다. 그 뒤에는 애만 남는다. 민호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차라리 오늘은 그냥 모른 척하자.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자. 그래야 이 관계를 정리하든 붙잡든 최소한 변명이라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배달을 나가면서도 민호의 귀에는 녹음 내용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헬멧 안에서 그 말들이 또 터져 나왔다. 나 그냥 오빠 집에 눌러 앉으면 안 돼. 몰라, 알아서 살겠지. 그 인간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손이 핸들을 쥔 채로 부들부들 떨렸다. 따뜻한 국밥을 내려놓으며 손님들에게 웃어야 하는데 입꼬리가 도무지 올라가질 않았다. 형, 오늘은 왜 이렇게 멍 때려요? 단골 가게 사장이 농담을 던졌지만 민호는 웃는 척만 하고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은 이미 집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헬멧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민호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도 바로 집에 가지 못했다.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오늘 들은 걸 모르는 척해야 한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애 안고 밥 먹고 웃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그럼 지금 당장 들이받을까? 녹음기 틀어놓고 다 들려줄까? 내 입으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소리쳐볼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마지막에 떠오르는 건 늘 한 장면뿐이었다. 젖병을 붙들고 졸린 눈으로 웃던 아이 얼굴.
결국 민호는 다시 헬멧을 썼다. 비에 젖은 시야 너머로 집 불빛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오늘 밤만 넘기자. 대신 내일은 뭐라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또 한 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마다 무릉덩이가 튀어올랐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지만 가슴속은 그보다 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비에 젖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 진짜 끝장을 보자. 내가 어떤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다 보고 말겠다. 그런데 그 다짐조차도 혹시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삼켜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쳤다. 민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다. 문만 열면 거짓말하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드라마를 보고 있겠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애는 그냥 옆에 굴러다니고 있겠지. 그 상상이 너무 또렷해서 차라리 문을 안 열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래도 도망갈 곳이 없었다. 여기가 집이었고 이 지옥 같은 집 안에 내가 지켜야 할 애가 있었다. 결국 민호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거실에서는 라면 냄새가 났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애는 바닥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아내는 잠도 안 깬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연기를 해야 했다. 헬멧을 벗어놓고 젖은 점퍼를 걸어두고 일부러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비와? 조용한 대답 하나로 대화는 끝났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네 발로 기어와서 다리에 매달렸다. 민호는 애를 번쩍 안아들었다. 작은 손이 그의 턱을 더듬었다. 괜히 눈물이 나올 뻔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샤워부터 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낮게 깔려 들렸다. 피곤한 건지 짜증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일부러 더 세게 울리도록 틀어놓았다. 물소리에 내 심장 소리가 묻히기를 바랐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애만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아이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야, 우리 아빠랑 놀까? 민호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에 민호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이런 집에 태어난 죄뿐이다. 밤늦게 모두 잠이 들고 나서야 민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오늘 녹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또 통화가 있었을까? 그는 손전등 앱을 켜고 다시 선반 뒤를 더듬어 녹음기를 꺼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오늘은 듣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상처만 늘어날 텐데 굳이 스스로를 더 찌를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른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또 한참 동안 집안 잡음이 흘렀다. 아이가 울고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부분만 들으면 평범한 집 같았다.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문제였다. 아, 진짜 귀찮아. 애를 향해 내뱉는 말투는 아니었다. 잠시 뒤 전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다. 여보세요. 이번에도 아내 목소리였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남자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술자리에서 수백 번은 들었던 웃음과 말투였다. 야안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옆자리에 앉던 그 친구의 목소리. 군대도 같이 가자고 해서 동반 입대까지 했던 그 친구의 목소리. 민호는 무의식 중에 녹음기를 멀리 떼었다가 다시 귀에 가져갔다. 오빠, 오늘 애가 계속 따라붙어서. 아내의 말 속에 섞인 웃음소리가 더럽게 느껴졌다. 오빠는 이제 완전히 그 남자에게만 쓰는 호칭이 되어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애가 우리 안 보낼라 그러나 보지. 우리 눈치챈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호 남편 요즘 예민해서 죽겠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농담처럼 투정처럼 남편을 흉보는 말투였다. 민호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뭐 니네 둘 연애 이야기 듣자고 지금까지 친구로 산 줄 알겠냐. 그가 거칠게 속삭였다. 녹음기 속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야, 우리가 뭐 잘못했냐? 너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내 와이프도 사람이다. 숨 좀 쉬고 싶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쳤다. 이 자식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사정을 평가하고 있는 거냐?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집이 저 둘만의 연애 무대로 바뀌어 버린 게 분명했다. 통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어 갔다. 다음 주에 애 어린이집 상담 있대. 종일반으로 맡기면 낮에는 비잖아. 그때부터 우리 진짜 시간 많아진다고. 아내의 말에 남자가 대답했다. 좋지. 그럼 낮에는 우리 집에서 살자. 밤에는 내 남편 집에서 살고. 둘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민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친구라고 믿었던 놈, 동생이라고 불렀던 놈, 내 결혼식장에서 제일 크게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전부 떠올랐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금 당장 이 방 문을 박차고 나가 둘 다 붙잡고 흔들어 깨우고 싶었다.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사람이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아기의 발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작은 발이 이불 위에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민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만 나가면 쉽지. 그럼 남는 건 애뿐이다. 이 지옥 같은 집 한가운데에 던져질 애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아내의 휴대폰이었다.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푸시 알림 미리 보기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오늘도 잘 자, 우리 여보. 하트 이모티콘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민호는 웃음이 나왔다. 차라리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초등학교 단체 카톡방에서도 군대 동기방에서도 늘 맨 위에 있던 이름. 민호의 인생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아내 휴대폰에서 하트와 함께 떠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새벽 알람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다. 어제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그대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이 막장 이야기를 세상에 까발리자고 다짐했던 그 순간.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자 겁이 났다. 진짜로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동네 사람들, 친척들, 군대 동기까지 다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다. 옆을 보니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아기만 그의 품을 찾듯이 몸을 꿈틀거리다가 다시 엄마 쪽으로 굴러갔다. 민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녹음기와 휴대폰이 숨겨져 있는 선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제 들었던 목소리가 귀에서 여전히 생생했다. 오빠 집에 눌러 앉으면 안 돼 라고 웃던 그 말투까지.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다. 수척해진 볼, 갈라진 입술, 탁한 눈동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찌질한 남편 모습이 그대로 서 있었다. 별것도 아닌 놈이 친구 한 명 잘못 둔 죄로 인생이 여기까지 밀려온 것 같았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온 데에는 자기 잘못도 분명히 끼어 있었다. 한때는 투자다 뭐다 허세를 부리며 1억을 날려먹었던 사람. 아내가 울면서 말리던 그날 밤을 떠올리자 속이 더 쓰라렸다. 그때 침실 문이 삐걱 열렸다. 아내가 부스스한 머리로 얼굴만 내밀었다. 오늘도 나가. 이래야지. 카드값 밀리면 큰일 나. 민호는 최대한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는 그의 표정을 잠깐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갔다. 그 무심한 뒷모습이 괜히 더 얄미웠다. 어제 그 메시지에 보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며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오전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 선 순간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가정 상담, 막장 사연 프로그램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쳐넣었다 지웠다. 그러다 결국 한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시청자 사연 제보라고 쓰인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클릭하면 긴 양식이 펼쳐졌다. 이름, 연락처, 나이, 가족관계, 사연 내용. 민호는 한 칸 한 칸 천천히 채워나갔다. 입력하다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덮었지만 다시 열어 계속 썼다. 지금이라도 안 쓰면 다시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았다. 제목을 적으라는 칸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제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한 번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조금 시원해졌다. 사연 내용 칸에는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적었다. 언제부터 행동이 수상했는지, 녹음기를 숨겼던 날, 친구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던 순간까지. 쓰면 쓸수록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나 싶었다. 누가 대신 겪고 있는 악몽을 베껴 쓰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저는 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래 봐야 직원들이 읽어보고 말겠지 라는 체념과 혹시 진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미 버튼은 눌렀고 화면에는 접수 완료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민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최소한 나 혼자만 미쳐 있는 건 아니게 된 것 같았다. 어딘가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제3자가 생겼으니까. 오후쯤 배달을 쉬는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가 이상했다. 시청자 센터라는 이름이 떴다. 민호는 순간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민호님 맞으시죠? 오늘 오전에 사연 남겨주셔서 연락드렸어요. 담당 작가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민호는 얼떨결에 예 하며 대답했다. 상담을 원하시면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나중에 참고해도 되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에 민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녹음기를 더 꼭 쥐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 인생이 이제 진짜 막장 드라마의 대본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숨겨둔 녹음기와 메시지는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증거들이었다. 아내에게 소리치고 박살내고 싶은 충동을 참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언젠가는 이걸 꺼내놓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한 번은 따져보고 싶었다. 해가 질 무렵 민호는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다.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 가방처럼 그의 마음도 묵직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해야 한다. 내 친구를 아무렇지 않게 오빠라고 부르는 아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 채 웃기만 하는 아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자신.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르다고 그는 스스로를 달랬다. 적어도 이제는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을 거니까. 현관 앞에 서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숨을 골랐다. 내일이면 아마 상담실 어딘가에서 이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 것이다. 눈물도 욕도 후회도 다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러울지 이미 눈에 그려졌다. 그래도 그는 한 가지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이 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체면이 아니라 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되뇌이며 민호는 다시 한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는 손을 멈추고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제발 오늘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랐다. 차라리 오늘 당장 진실이 터져나와 버렸으면 좋겠다고. 도망칠 구석도 핑계댈 자리도 없이 이 집의 썩은 구석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 버리기를. 그 뒤에 무엇이 남든 최소한 더는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진 않기를 바라면서 민호는 퇴근길 오토바이 위에서만 해도 오늘은 꼭 뭔가를 끝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다리가 다시 무거워졌다. 현관 앞에 서서도 그는 한참이나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다. 문만 열면 또 아무 일 없는 척하는 얼굴을 봐야 한다. 그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결국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 번지고 있었다. 애는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안방 문틈 사이로 잠깐 얼굴만 내밀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평범한 말투였다. 그러나 민호 귀에는 그 말 뒤에 붙어있던 수많은 거짓말이 함께 들렸다. 엄마네다, 반찬이다, 바람 쐬고 온다. 샤워하고 밥 먹어. 반찬 데워줄게.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향했다.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겨우 삼켰다. 오늘은 싸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다. 오늘은 증거를,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끝을 잡으려고 들어온 거였다. 그는 슬쩍 거실 한쪽을 바라봤다. 아침에 나가면서 녹음기를 다시 옮겨두었다. 이번에는 텔레비전 아래 장 안방 문 쪽이 잘 들리는 위치였다. 배터리도 새 걸로 바꿔 넣었다. 오늘 안에 무슨 말이 오가든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 내내 둘 사이는 피곤하다는 말, 애가 왜 이렇게 안 잔다 같은 말밖에 오가지 않았다. 민호는 억지로 국을 떠먹으며 속을 달랬다. 지금 여기서 티를 내면 끝이다. 참아라. 오늘 밤만 버티면 된다. 애가 겨우 잠들자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문 잠가 둘 거니까 애 깨면 좀 봐줘.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올려놓았다. 혹시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올지 모르는 소리가 더 잘 녹음되라고. 그날 밤 그는 일부러 거실에서 자는 척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안방 쪽으로 쫑긋 열려 있었다. 휴대폰 진동 소리, 낮게 깔린 웃음소리. 몇 번이나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반복했다. 내일 듣고 나서 무슨 짓을 할지 정하자.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겨우 잠깐 눈을 붙인 그는 휴대폰 알람에 맞춰 벌떡 일어났다. 아직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아내와 애는 그대로였다. 민호는 맨발로 조심조심 거실을 건너 텔레비전장을 열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손 안에 차갑게 안겼다. 욕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자마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오늘 이걸 듣고 나면 예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들어야 했다.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게 뻔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익숙한 잡음이 흘렀다. 애 우는 소리, 아내가 달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뒤로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다. 불안이 목을 졸랐다. 그때 연결음 소리가 짧게 울렸다. 뚜뚜뚜.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였다. 조금 낮고 달콤하게 깔린 톤.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야. 오늘도 남편 잤어. 응. 애도 재웠어. 이제 괜찮아. 그 말 뒤로 둘의 웃음이 겹쳤다. 민호는 녹음기를 귀에 더 바짝 붙였다. 내일 어린이집 등록한다며. 응. 종일반. 그러면 낮에는 거의 비잖아. 좋네. 낮에는 우리 집, 밤에는 그 집. 남자의 농담에 아내가 킥킥 웃었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로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 이제 오빠 집에서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민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가슴께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그럼 내 남편이랑 애는 그 인간이 키우지 뭐. 원래 책임진다고 결혼한 사람 아니야. 나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 인간. 어제도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더 가볍게. 마치 값싼 물건 하나 정리하듯 던지는 말투였다. 남자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 남편 나한테 맨날 자랑했는데. 우리 와이프 진짜 착하고 고생 많다고. 옛날 얘기 그만해. 지금은 나도 걔도 끝났어. 그냥 지붕만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마치 누가 더 심하게 말하나 내기하는 것처럼 민호를 깎아내렸다. 대화는 더 노골적으로 흘렀다. 어디서 만날지, 어느 모텔이 괜찮았는지, 카드 결제는 누가 할지. 날짜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오갔다. 민호는 몇 번이나 녹음기를 꺼버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출 뿐 내려가지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말했다. 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내 남편이 날 자기 제일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잖아. 그때부터 웃겼어. 왜 이렇게 좋은 여자를 저런 놈이 데리고 살까? 아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바꿔 타는 거지. 늦었지만 아직 젊잖아. 그 웃음 뒤로 입 맞추는 소리 같은 것이 아주 작게 잡혔다. 민호는 그 순간 재생을 멈춰버렸다. 손이 굳어 더는 아무 버튼도 누를 수 없었다. 욕실 안 공기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이제 끝이다. 의심도 착각도 핑곗거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녹음기 속에 이 집의 진짜 모습이 전부 들어있었다. 민호는 녹음기를 꼭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어젯밤 상담 작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떠올렸다. 다음 주에 한번 스튜디오로 오라는 말.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자는 말. 그래, 보여주자. 세상에 다 까발리자. 누가 비웃든 누가 욕하든 상관없다. 최소한 이 아이만큼은 자라서 진실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아기가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그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무너지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리고 되뇌었다. 괜찮다. 아빠가 버티고 있을게. 이제 진짜 싸움 한번 해보자. 민호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통화 기록을 열었다 닫았다. 녹음 파일을 눌렀다 끄기를 반복했다. 이름 하나가 화면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냈다고 믿었던 친구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아내 휴대폰에서도 녹음 파일 속에서도 자꾸만 기어나오고 있었다. 야 진짜 너였냐? 민호는 혼잣말을 내뱉고는 조용히 웃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오늘은 어느 집에 음식을 갖다 줬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배달 어플은 수십 건 완료라고 알려주는데 그의 머릿속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점심 무렵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불려 먹다 말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계속 혼자 끙끙거리는 게 맞나? 이미 방송국 작가에게 연락도 왔고 상담 날짜도 잡혔다. 그런데 정작 제일 당사자인 그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더 비겁한 건 아닐까? 민호는 결국 휴대폰 연락처에서 친구 이름을 찾았다. 저장된 이름 옆에는 여전히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옛날에 술 마시다 장난으로 바꿔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평생 변치 않을 우정이라고 믿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볼까? 그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웬일이냐? 낮에 다짜고짜. 평소와 똑같은 능청스러운 말투였다. 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녹음 파일 속에서 들었던 그 웃음이 겹쳐 들렸다. 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오늘? 글쎄. 아, 되지. 너라면 뭐. 왜 무슨 일 있는데? 그냥 좀 얼굴 좀 보자. 할 말이 있다. 통화는 그 정도에서 끊겼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 선술집으로 정했다. 군대 전역한 뒤 둘이 밤새 술 마시며 우리 평생 형제다 떠들던 그 자리였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 국물을 들이켰다. 입안이 데이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집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결국 그는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 늦어. 배달 대타 들어갔어. 아내는 그래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만약 오늘 일이 없었다면 민호는 그 무심한 대답에 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다. 이미 그 무심함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알아버렸기 때문일까. 해가 완전히 지고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질 시간. 선술집 안에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다. 기름 냄새와 묵은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조금 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야, 이 자식아. 얼굴이 반쪽이네. 배달 힘들지. 친구는 예전처럼 다가와 민호 어깨를 툭툭 쳤다. 여전히 웃는 얼굴, 낡은 야구 모자, 허리춤에 걸린 자동차 키. 모든 게 익숙했다. 딱 한 가지, 민호 혼자만 그 얼굴을 다르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뭐야, 왜 이렇게 말라비틀어졌냐? 와이프가 밥을 안 해줘?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겠지만 민호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겨우 웃는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야, 오늘은 내가 낼게. 내가 힘들다며. 친구가 메뉴판을 들며 말했다. 민호는 그 손등을 잠깐 바라봤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 손이 아내 어깨를 감싸고 있을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술과 안주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라왔다. 처음 몇 잔은 억지로 평소처럼 떠들었다. 배달하다가 넘어졌던 얘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푸념, 애가 밤에 앉아서 미치겠다는 이야기.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쳤다. 야, 그래도 넌 가족이라도 있잖아. 난 요즘 집이 전쟁터다. 애 셋이서 뛰어다니면 귀가 남아나질 않아. 그 말에 민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전쟁터를 따로 만들고 있잖아, 이 자식아.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3잔, 4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수록 민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결국 그는 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똑바로 바라봤다. 야, 나 요즘 집에서 좀 이상한 걸 본다. 이상한 거? 쥐라도 나와? 친구가 웃었지만 민호는 웃지 않았다. 아내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통화를 해. 순간 친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아, 요즘 애 엄마들 다 그런다. 엄마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겠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민호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 목록을 열어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친구의 시선이 화면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뭐야 이게? 집에 녹음기를 숨겨놨어. 그리고 다 들었다. 민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손이 떨리는 게 들키지 않도록 잔을 다시 집어들어 입에 가져갔다. 친구는 한동안 말을 잃은 듯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야, 너 설마 날 의심하는 건 아니지? 그제야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려는 입꼬리, 갑자기 말라붙은 목소리. 민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말했냐?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술집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친구는 눈을 피하며 괜히 물을 들이켰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민호는 그 소리마저도 증거처럼 느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껐다 켰다. 그때 화면에 잠깐 떴던 카카오톡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낮에 아내 휴대폰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 같은 이름, 같은 웃는 얼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는 이미 답이 정해진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야, 대답해라. 진짜 너냐? 민호가 다시 물었을 때 친구는 끝내 눈을 들지 못했다. 대신 괜히 소리를 높였다. 너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야. 우리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친구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입술과 떨리는 눈꺼풀이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세상이 슬로 모션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술집 안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는 전부 멀어지고 친구의 목소리만 귀에 쩌렁거리게 울렸다. 너 지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야. 우리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호는 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내 휴대폰 보여줄 수 있어. 아주 잠깐만. 통화 목록이랑 메시지만 보면 돼. 친구는 그 말에 잔을 내려놓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야, 너 진짜 왜 이러냐? 우리가 중학생도 아니고 서로 폰 검사라도 하냐?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예전 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괜찮으면 보여주면 되고 캥기는 게 있으면 안 보여줘도 돼. 간단하지 않냐? 친구는 말없이 주머니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가 다시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괜히 큰 소리로 웃었다.
야, 내가 너한테 캥길 게 뭐가 있어. 집에 두고 왔어, 오늘. 차에 놓고 와서 아까부터 폰이 없어서 미치겠다.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우정으로 포장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민낯을 확인하는 전쟁터였다.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붙잡았다. 야, 갑자기 왜 가? 아직 할 말도 못했는데. 민호는 팔을 빼내며 말했다. 나도 아직 너한테 할 말이 많이 남았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집에 가서 내 와이프랑 애들 얼굴부터 보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집 앞에도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오려다가 겨우 삼킨 얼굴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술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도로 위 자동차 불빛이 번져 보였다. 그는 인도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숨만 내쉬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가슴을 내려앉혔다. 집에 돌아가는 길 오토바이 대신 두 다리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지, 어떤 얼굴로 녹음기를 틀어줄지, 내일 상담실에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낼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다. 끝까지 내 편은 이미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렸다. 젖병을 붙들고 졸린 눈으로 웃던 아이. 그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꼭 꺼내야겠다고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정말 이상한 하루야. 다음 날 상담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다리는 또 굳어졌다. 방송국 근처 골목에 서 있으니 유리창마다 비친 자신이 전부 남의 인생 사는 사람 같았다. 들어가면 이제 이 이야기는 진짜가 된다. 그래도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여기서 또 도망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작가님 내려오실 거예요. 민호는 대기 소파에 앉아 주먹을 꼭 쥐었다 폈다. 굳은 살 박인 손등이 이상하게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어제 통화드렸던 작가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민호 씨 편 들어줄 어른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그는 조금 어이가 나서 웃었다. 내 편이라는 말을 도대체 얼마 만에 듣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 안에 마이크와 의자가 있었다.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를 했다. 저는 오늘 이야기 같이 들어드릴 상담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볼까요? 민호는 종이컵을 쥔 손을 떨면서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걸 녹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진짜 싸구려 드라마 같네요. 상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중요한 건 민호 씨가 여기서 뭘 지키고 싶은지예요. 아내도 친구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남은 건 민호 씨랑 아이입니다. 그 말에 민호의 목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아이를 먼저 말해준 건 처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사려 깊게 올려놓았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상담자는 기계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굳이 틀지 맙시다. 상처를 또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가장 못 잊을 말만 한번 들려주세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오빠 집에 눌러앉고 싶다는 말. 애는 그 인간이 키우라고 웃으면서 말하던 부분. 그리고 제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여자를 저런 놈이 데리고 사냐고. 상담자는 잠시 침묵했다.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분하고 창피하고 다 부숴버리고 싶으시겠죠. 네. 솔직히 다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애까지 같이 부서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대답에 상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울 기준은 하나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움직이자는 거예요. 복수는 잠깐 시원하고 아이에겐 평생 상처가 됩니다. 대신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판을 만들자는 겁니다. 민호 씨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정은 여기서 풀고 집에 돌아가서는 서류와 증거만 챙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그의 막장 같은 이야기를 아이를 위한 전략으로 바꿔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대신 아버지로서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상담자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민호 씨 인생 이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장은 그대로 두되 결말만은 아이 편으로 바꾸는 겁니다. 민호는 상담실 문을 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다리가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집에서는 지금쯤 아내가 애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상담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울고 싶은 만큼 울어도 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얼굴 표정부터 계산하시라고 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순간 판은 전부 저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했다. 민호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평소처럼 굴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려면 그 끔찍함도 삼켜야 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메모장을 열고 상담자가 적어준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첫째, 증거는 절대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둘째,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숫자로 계산해 둘 것. 셋째,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법정에서 다시 읽힌다고 생각할 것. 민호는 손가락으로 그 세 줄을 몇 번이고 훑었다. 평생 숫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 하나 지키려면 돈, 시간, 계약서 같은 것들을 붙들고 싸워야 했다. 오토바이 시급에 어린이집 종일반 비용을 더하고 또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빼는 불편한 계산. 머릿속이 복잡해지자 그는 억지로 생각을 끊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낼 수는 없었다. 대신 오늘 하나만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는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어디에 맡기지 못하면 나머지 계획도 전부 종이에만 존재하는 꿈으로 끝날 것이다. 그는 근처 동사무소를 검색해 위치를 확인했다. 마침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사무소 민원실 안은 생각보다 북적였다. 안내판에 적힌 문장을 더듬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정이라는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봤다. 창구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애가 한 명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맡기고 싶은데 제가 혼자 키우게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지원 같은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잠깐 그를 훑었다. 혼자 키운다고요? 지금은 혼자세요. 민호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었고 집 주소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반쯤 집에서 쫓겨난 셈이었다. 상담자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은 감정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 구조를 설명할 때라고 했다. 민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데요. 곧 따로 살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를 제가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사생활을 묻지 않았다. 대신 컴퓨터를 두드리며 몇 가지 서류를 출력했다. 소득 증명, 거주지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귀찮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떼오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는 길, 그는 잠시 건물 앞 계단에 앉았다. 서류 몇 장 떼는 일도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래도 아까 상담실에서 들은 말이 마음 한구석을 떠받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움직이자는 말이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다. 이제 이 작은 기계는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폭탄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집 앞에 더 늦게 도착하고 싶은 마음 반,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오늘 집안 공기가 어떻게 흐를지 이미 대충 예상되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그는 휴대폰 메모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은 절대 소리 내지 말 것. 아내와 친구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 것. 아이 앞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말 것. 세 줄을 다 읽고 나서야 그는 비밀번호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볶음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내가 부엌에서 팬을 흔들고 있었다. 애는 의자에 앉아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왔어. 아내는 짧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반씩 섞여 있었다. 민호는 애부터 먼저 안아 올렸다. 아빠 왔다. 우리 밥 먹자. 애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턱을 잡아당겼다. 그 웃음 하나에 민호의 심장이 조금 누그러졌다가 다시 서늘해졌다. 이 아이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자 아내가 접시를 툭 내려놓았다. 오늘은 뭐 이렇게 늦었어? 배달 요즘 더 늘어났어. 민호는 물잔을 들며 대답했다. 동사무소 다녀왔어. 애 어린이집이랑 지원금 같은 거 물어보러.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다.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갑자기 웬 어린이집? 아직 좀 더 집에 있어도 되잖아. 애는 엄마랑 있는 게 좋지. 그 말에 민호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어제 녹음에서 들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애는 그 인간이 키우라고 하던 목소리가 귀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상담자의 말처럼 지금은 연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일해야 하고 당신도 자유시간 필요하잖아. 종일반으로 보내면 서로 편하지. 게다가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아내는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뭔가를 의심하는 눈빛 같기도 했고 계산을 하는 눈빛 같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몰라.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나중에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만 마. 그 말 끝에 작은 비웃음이 섞였다. 민호는 숟가락을 꼭 쥔 손에 힘을 줬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벌써 폭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삼켰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만 하지 마. 그 말에 아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 언젠가 내가 오늘을 물어보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대답하고 싶다. 거짓은 없다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최소한 애 앞에서만큼은 떳떳하고 싶어서야. 식탁 위 공기가 잠시 굳었다. 아이는 공기를 읽지 못한 채 숟가락으로 국을 탁탁 두드렸다.
국물이 식탁 위로 튀자 아내가 아이 손등을 탁 치며 소리쳤다. 조용히 좀 해라. 엄마 머리 아프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꼭 다물었다. 민호는 그 작은 어깨가 움찔하는 걸 보며 속으로만 욕을 삼켰다. 그래. 그래서라도 내가 버텨야 한다고 그는 다시 되뇌었다. 그날 밤 애를 재우고 나서도 집 안 공기는 무거웠다. 아내는 소파에 반쯤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민호는 일부러 그 옆에 앉았다. 오늘은 전화 안 해.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대신 그는 조용히 물었다. 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 아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다. 뭔 소리야? 지금 사는 것도 벅찬데. 민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 요즘 서류 준비하고 있어. 우리 진짜 끝까지 가게 되면 애는 내가 데려올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를 향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곧 차갑게 굳었다. 왜? 애 엄마는 나야.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맞지.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그때도 애한테 말할 거냐? 애는 그 인간이 키우라고 했다고. 아내의 얼굴이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민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제부터 이 집에서 한 말들 다 들어있다. 애를 뭐라고 불렀는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아내의 손이 잠깐 기계 쪽으로 갔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럼 틀어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지고 있었다. 민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괜찮아. 지금 안 들어도 돼. 나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알리는 날이다. 나 더 이상 바보인 척 안 한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 하나 나오기 어렵냐? 그래도 묻는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아내가 코웃음을 쳤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건 지옥이야. 돈도 없지, 시간도 없지, 맨날 피곤하다 소리뿐이지. 나 23세 당신이랑 결혼했다. 애는 24세 낳았다. 친구들은 아직 여행 다니고 술 마시는데 나는 기저귀 갈고 토 닦았다. 사람들은 아이가 축복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숨이 막혔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숨 막혔다.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다.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당신 불쌍해서 더 참으려고 했다.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밤새 당신 다리 주무르던 거 기억나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여기서 늙어 죽겠구나. 대출 갚고 카드 맞고 애 크면 학원비 내고 내 인생은 통장 잔고 사이에서 갈려나가겠구나. 그때 그 사람이 들어왔다. 당신 친구. 당신이 의리고 뭐고 자랑하던 그 사람. 민호의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다. 아내는 그걸 못 본 척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내 얘기를 들었다. 애가 밤새 울어도 내가 무섭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괜찮다고 너도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해줬다.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고만 했잖아. 나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잘못된 줄 알면서 기대고 싶었다. 민호는 낮게 물었다. 그래서 그 집에 눌러 앉겠다는 말까지 한 거냐? 애까지 두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다. 도망치고 싶었다. 애도 당신도 다 놓고 나 혼자 살고 싶었다. 사람이 그런 생각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선이 넘은 거 알지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그래. 생각까지는 뭐라고 못한다. 근데 넌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게 문제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한참 동안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당신이 애는 절대 못 준다고 했을 때 진짜 겁났다. 내가 뭘 잃게 되는지 그제야 보이더라. 그래도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니까.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선택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고 싶냐? 당신 친구 집이냐, 이 집이냐, 아니면 그냥 혼자냐? 아내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거실 불빛이 그녀 머리 위에서 둥글게 번졌다. 솔직히 말해도 돼.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부터 멈추고 싶다.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것도 자신 없고 그 사람이랑 사는 건 더 무섭다. 그냥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됐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미안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애 탓하지 마라.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지. 애는 죄 없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다. 알아. 그래서 더 겁난다. 나 같은 엄마 옆에 있는 게 애한테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정말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나는 예전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항복처럼 들리면서도 또 다른 도망처럼 들렸다. 민호는 그 말을 곱씹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다. 오늘 들은 말은 다 기억해둘게. 대신 하나만 약속하자. 앞으로 애 앞에서는 서로 나쁜 사람 흉내 내지 말자. 누가 더 피해자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 다 실패한 어른이었다고 인정하자.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민호는 잠시 웃었다. 글쎄,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는 확실하다. 너를 용서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다. 애랑 둘이서든 나 혼자든. 그게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다. 거실 안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막장 드라마 마지막 회 직전 장면처럼 더 숨길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남은 건 각자가 어떤 결말을 선택할지 정하는 일뿐이었다. 민호는 그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어제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한 줄씩 다시 떠올랐다. 도망치고 싶었다는 말. 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애를 데려가겠다면 죽기 살기로 막지는 않겠다는 고백까지.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마음을 베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또렷했다. 그래, 이제는 진짜 선택할 때가 왔다. 옆을 보니 아이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이불 가장자리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악몽이라도 꾸는지 얼굴이 찡그려졌다가 풀어졌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이제서야 제대로 아빠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사과를 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한때는 이걸로 둘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방송에 들이밀고 법정에 내던지고 욕먹게 만들고 그게 복수라고 믿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복수는 잠깐 시원하고 아이에겐 평생 상처가 된다. 오늘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자는 그 문장.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거실로 나와 서랍장을 열었다. 서류 봉투, 통장, 신분증, 메모지들을 한쪽에 모았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안내문도 꺼내 펼쳤다. 한부모 지원, 보육료 지원, 주거 지원. 낯선 글자들 사이에 적힌 금액과 조건들을 천천히 읽었다. 숫자는 여전히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읽다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숫자들 뒤에 아이의 방 한 칸, 따뜻한 밥 한 끼가 엮여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다. 부스스한 머리, 붓기 가시지 않은 눈. 잠시 민호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진짜 할 거야. 애 데리고 나가서 혼자 키운다고.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응. 나도 이제야 알겠더라. 당신이랑 나 부부로서는 이미 박살났다는 거. 그래도 부모로서까지 박살내면 그때는 진짜 인간 아니지 않겠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내 친구.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할 말 많지. 근데 이제는 굳이 찾아가서 소리칠 생각 없다. 어차피 자기 집에서도 남편 아빠 흉내 내야 할 사람이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또 한 명의 애를 울리고 싶지는 않다. 어제 술집에서 느꼈다.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인생 책임 못 지는 어른일 뿐이라는 걸. 아내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한숨이 길게 흘렀다. 나 좋은 엄마 될 자신은 아직 없다. 근데 최소한 방해는 안 할게. 당신이 애 데리고 나가겠다면 서류 싸움까지 맡고 싶지는 않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설명해줘. 욕해도 좋으니까 적어도 애가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게 해줘.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 법정에서, 상담실에서, 기록지 위에서 이날의 대화가 다시 읽힐 수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마지막 부탁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 하나만 걸자. 앞으로 애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마. 불쌍한 엄마 연기하지 말고 미안한 엄마로만 있어줘. 그게 너한테 남은 마지막 체면이라고 생각해. 잠깐의 침묵 끝에 아내는 작게 웃었다. 정말 너도 말하는 거 보면 변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소리 지르고 컵 던졌을 텐데.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이제 막장 인생 2막 준비 중이니까. 이왕 망가진 거 애한테라도 반전 있는 결말 보여주고 싶다. 며칠 뒤 민호는 아이 손을 잡고 동사무소 앞에 섰다. 작지만 튼튼해 보이는 어린이집 간판이 길 건너에 보였다. 아이는 알록달록 가방을 메고 들썩거렸다. 아빠, 여기 놀이터야.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부터가 우리 집 2층이다. 낮에는 여기에서 놀고 배우고 밤에는 아빠 집에서 자는 거야. 둘이서만 사는 비밀집.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겁난다고 뒤로 가면 애가 대신 앞으로 밀려나겠죠. 이제는 제가 앞에 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직원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복 받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아버지 많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아이는 창밖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민호는 아이 머리가 자기 어깨에 톡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며 창문에 비친 둘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지도 않은 얼굴이 유리에 비치고 있었다. 눈밑은 여전히 시커멓고 마음도 아직 덜 정리됐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피해자라는 말 뒤에 숨지 않겠다는 것.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자 민호는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한 번 쥐었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언젠가 법이 필요하다면 꺼내 쓰겠지만 오늘은 그냥 넣어두기로 했다. 이제 이 집을 움직이는 건 증거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켰다. 먼 아파트 불빛들이 별처럼 깜빡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야, 민호야. 너 진짜 별꼴 다 겪었다. 그래도 아직 안 끝났다. 너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쓴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대답처럼 들렸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비록 시작은 막장이었지만 결말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골라보자고. 적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더 이상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창밖 어둠 속에서 첫 새벽 버스가 지나는 소리가 났다. 내일도 힘들 거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만큼은 나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아이가 다 자라 이 시간을 물어본다면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고 해주고 싶다. 정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